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막 시험 2주 전에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나는 끝까지 안 알려주다 2주 전에 알려주는 스타일이야.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프린트로 받았고, 아니야 아직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고려가요는 이거는 받았어? 이것도 프린트고, 누황사라고 하는 가사는 이것도 프린트로 받았어? 또 규원가라고 하는 가사는 아직 안 받았어? 프린트로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시조세편 이거는 프린트고. 그럼 여기 작품은 이제 고전인데 이 고전은 다 프린트로 나올 거니까 일단 제목 아는 것들 요 시조세편만 빨리 알려주시면 제가 얼른 편집해서 드릴게요. 알겠지? 그리고 현대로 오면은 태평천하가 이제 소설이 4-3단원에 있고요. 그리고 4-4단원에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과, 그리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작품. 그 외에 추가되는 게 있나? 자, 교원인가 정과정,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혹시 뭐 그 외에 더 추가되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 안 나온 거 없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 이제 뭐 공부 딱 시작하게 되면, 시험 범위 시작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좀 정하게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좀 중요한 거 또는 먼저 해야 되는 거, 어려운 거. 뭐가 어려울 것 같을까? 그냥 제목만 봐도 괜찮고 내용 알면은 내용까지 생각해도 되죠. 뭐가 어려울까? 또는 뭐는 쉬울까? 쉬운 것부터 찾아볼까? 뭐는 쉬운 것 같아? 태평천하 쉬운 것 같아? 이유? 많이 들어봤어? 자주 접했어? 자주 접하지 않은 사람 혹시? 태평천하 처음 보는 사람? 그래, 이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 또 뭔가 쉽게 느껴지는 거. 시조는 좀 쉽지 않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 그렇구나. 일단 길이가 짧잖아. 길이 짧지 않아? 일단 얘는 좀 쉬워. 이지해. 정과정도 쉬워요. 짧잖아. 서경별곡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좀 이제 그 중세국어로 쓰였던 거 빼고는요, 이것도 좀 쉬워요. 현대시는 어때? 이제 시 어려워하는 사람은 현대시도 어려워하겠지만 일단 짧잖아. 그치? 결국 길고 짧고가 어렵고 축구의 그 난도를 결정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문학은. 근데 누황사라던가 규원가는 혹시 이 장르 아는 사람, 고전 장르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누황사, 규원가는 제가 처음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할까? 고전에서. 요거를 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1학년 때 배웠을 걸, 가사? 교과서에 있었던 거? 뭐 배웠니? 무슨 곡, 미인곡, 송미인곡 배웠지? 그치? 송미인곡은 내용이 어땠어? 생각해보면, 길이가. 길었지? 그러면은 그때 공부할 때 느낌,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1학년 거 다들 리셋 시켰을 거 아니야. 그래도 기억을 끄트머리 잡아온다. 일단 길이가 길고, 그리고 옛날 말로 적혀 있으니까 읽기가 어땠니? 어려웠었지? 그래서 요 누황사라던가 규원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부터 해야 돼요. 이상하지? 읽기 연습하라고 하니까 뭔가도 제대로 우리가 뭐 글씨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야, 근데 가사를 읽는 방법들이 있고 가사를 볼 때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정과정, 뭐 시조, 서경별곡, 이런 현대시, 얘네들은 길이가 짧다 보니까 사실 암기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시 몇 편이면 외워버리면 돼. 여기 표현법 뭐 나와? 시조 몇 편에서는 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뭐 대꾸법 나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툭툭툭 튀어나온다. 근데
서경별곡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서경별곡을 송미인곡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거 외울 수도 없지. 근데 줄거리 파악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앙사라던가 규원가는 우리가 운문에 들어가지만 소설과 이 태평천하 광장은 소설이잖아요. 소설과 같은 산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도 알아야 되고요. 운문상의 표현법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공부할 게 조금 많아요. 누앙사, 규원가. 그리고 태평천하나 광장은 일단 길이가 길지만 현대 소설이라는 점에서 글씨가 어렵진 않을 거야. 그치? 그것의 숨은 의미 정도 파악하는 게 우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딱 시험 범위를 받아보고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구나. 그치? 그리고 길이가 긴 얘네들이 얼마나 좀 미리미리 잘 읽어주느냐가 또 관건이 되겠구나. 이번에 시험에서는요. 누앙사, 규원가, 태평천하, 광장 이 정도가 약간의 산문성을 지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현대시가 그렇게 뭐 쉽다 또는 뭐 시조가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요 시험 범위 안에서는 쉬운 축에 속.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많이 걸리는 것부터 당장 부터 좀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요 규원과도 같이 한번 좀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추가되는 게 없다면 요 시조 3편만 프린트 저한테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면은 제가 다음 주 올 때는 추석 연휴 동안 편집해갖고 교재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좀 넣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광장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바로 읽기 전에 현대소설이에요.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우리 소설에 대한 개념어를 그냥 툭 한번 던져봅시다. 소설에서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 걸까? 소설에서는 또는 뭘 읽어내야 되는가? 우리 소설 공부할 때 줄거리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줄거리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줄거리는 이미 여러분들 언제 연습이 되는 거냐면은 중학교 때 연습이 되고 끝나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시험 보면은 소설 시험 이런 것들이 한 편씩 이렇게 뭐 배웠을 텐데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줄거리가 뭐지? 내용이 뭐지? 라고 물어보는 정도에서 딱 끝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소설 공부는요. 줄거리 파악이 아니에요. 그럼 소설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 소설적인 개념들이 나오거든. 그런 개념들을 문제화한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내용 파악이 아니라 줄거리 파악이 아니라 그럼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개념화되어서 전달이 되느냐면 공부를 했을 거야. 소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대. 다 들어봤지? 그래,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또 뭐가 있니? 인물 사건 배경과 함께. 소설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 혹은 개념들.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 시에서는 화자라고 하는 것처럼 시옷시옷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지. 서술자라는 개념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저는 나눠볼게요. 서술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 자,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때 그럼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결정이 되죠. 자, 시점 네 가지 다 머릿속으로 후루룩 지나가니? 1인칭, 3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관찰자 시점 이렇게. 자, 그럼 이 시점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건데 물론 문제 포인트가 하나가 잡히겠지만 이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이 측면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묘사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인물의 대화를 직접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 전달할 때 서술자는 우리한테 서술 묘사해주기도 하고 대화해주기도 하는데 대화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서술자의 서술과 이 묘사는 누구의 말이냐면 서술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의 대화는요. 인물이 직접적으로 하는 대화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술자가 전달해주는 서술과 묘사, 대화를 좀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분하라는 얘기는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어. 자, 대화 찾아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직 줄거리니까 조금 넘어가서 자, 여기부터 대화 찾아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다 대화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니? 큰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지. 그치? 이거 다 대화네. 그러면은 큰 따옴표로 표시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서술자의 서술이겠죠.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서술자의 서술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인물의 대화를 읽었을 때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 자, 그럼 다시 돌아오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 소설을 왜 읽어? 물론 안 읽을 수도 있지. 평소에 잘 안 읽지. 아니야? 잘 읽어? 혹은 이런 이야기들, 소설 이야기 이런 것들 왜 전달하니? 재밌잖아. 어떤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흥미를 위해서 혹은 즐거움을 위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읽기에는 선생님 저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그럼 뭘 보여주기 위해서 보는 걸까? 재미가 아니라면. 이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건 전개를 좀 보자라는 거지. 그 사건은 우리는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소설은 결국 갈등을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학 장르이기도 해. 소설 읽을 때, 태평천하 읽을 때, 또 광장 읽을 때는 다 소설의 갈등 중심으로 읽어줘야 돼요. 자, 그럼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혼자만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고민 한번 해봐. 혼자만 있으면 일어난다? 혼자서 갈등하는 경우 있지 않아? 아, 오늘 학원 갈까 말까? 아씨. 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내적 갈등도 있겠지만 주된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요? 어떤 인물과 인물 간의 이 사이에서 갈등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물은 꼭 어떤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세계와의 갈등이 펼쳐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갈등은 한 개가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소설 안에서 펼쳐지는 갈등이. 혹시 학교에서 광장 아직 진도 안 나간 사람? 다 나갔니? 다 읽었니? 그럼 여기서 무슨 갈등이 있었었니? 이미 다 배웠으니까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자. 무슨 갈등이 있었어? 기억이 안 나? 아니,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무슨 갈등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정리해주는 게 공부예요. 그냥 내용 읽은 게 공부가 아니라, 그럼 이 안에서 무슨 갈등이 펼쳐지고 있었지? 영준이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와 갈등을 했던 것 같아. 어떤 세계로 갈지. 어디로 간다고 했어? 응? 중립국. 그래.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남한 세계가 좋니? 북한 세계가 좋니? 아니, 나 둘 다 싫어. 라는 갈등도 있었었죠. 혹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은 없었을까? 뭐 교과서 나온 부분만 해서 그 안에서 뭐 선장과의 어떤 또는 그 다른 포로들과의 뭐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요 딱 교과서 부분만 했어? 그 앞에 부분 설명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어떤 상황이다라고만 설명만 했고 그래? 알았어. 이게 밑에 페이지 번호 혹시 보이니? 교과서에 실린 이 부분이 이제 100페이지부터 이제 나는 실어놨거든요. 이 소설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소설 전문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거 다 못 가르쳐. 그래서 딱 그 교과서 실린 부분만 제가 그렸던 거고 그 앞에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는 사전 작업들, 뭐 줄거리도 쭉 담아놨고 인물에 대한 설명도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를 천천히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명준이가 갈등을 겪었구나. 그래서 명준이가 이렇게 세계와의 갈등을 펼쳤구나. 이런 것들을 좀 쌓아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자 소설은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인물과 이 주인공이 겪는 다른 대상과의 갈등들. 그런 가운데 배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분위기 형성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뭐 배경이 크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서술묘사 대화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돌아옵시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흥미진진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인물의 생각 혹은 심리 이런 것들을 파악해줘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생각과 심리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인물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도 우리는 파악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읽을 때는 이런 생각과 심리, 캐릭터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워요. 이게 숨겨져 있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말을 하는 거의 이면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줘야 되고 요약해줘야 되고 반대로 서술자의 서술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 제시가 돼요. 우리 이때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그럼 서술자의 서술 또는 묘사를 보면서는 그냥 머릿속에 이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또 그냥 바로 인지가 되지만 이 인물의 대화를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떤 심리가 갖고 있지?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간접 제시라고 얘기를 하죠. 소설이 어려운 거는 이 간접 제시가 됐던 간접 제시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서술자가 다른 설명 안 해줄 때, 서술자의 서술로서 다른 설명이 없을 때 되게 어려워요. 그냥 간접 제시로만 인물의 대화로만 인물의 행동으로만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 펼쳐나갈 때 그런 경우가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설을 같은 소설을 읽었는데 야, 너 이렇게 느꼈어? 난 이렇게 느꼈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여러분들 그 3학년들이 7월달 모의고사 보는데 분명히 같은 시험이거든. 시간 안에서 같이 읽고 같이 풀었거든. 근데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파악한 애들이 허다하다. 그럴 때는 이런 간접 제시가 많이 쓰이는 소설들을 읽어 나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다 읽었는데 결론까지 다 읽었는데 결말까지 읽었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상상하고 감상하는 건 자유라고 하지만 아예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이 대화 처리를 잘 못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소설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103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이 대화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만 보고 줄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물의 대화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치면서 인물의 대화와 대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유형, 요게 1번 유형, 두 번째 유형, 요걸 제가 2번 유형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자, 1번 유형은 대화와 대화 사이에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2번 유형은 대화와 대화 사이가 계속,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자, 2번 유형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하면, 자, 2번 유형은 만약에 이거는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 대화는 누가 하겠어? B라는 사람이 한단 말이야.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 혼자서 연달아 얘기하는 경우가 이 대화와 대화 사이에서는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동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대화 사이에서 이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것들로 요약하면 되는 건데 1번 유형이 좀 어려워요. 대화가 나오고요. 또 서술자의 서술이 있고요. 대화가 나오는 순간 얘는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요.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A가 두 번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서술자의 서술이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면 상당히 편리하거든. 근데 이 정리가 없으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광장이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어. 한번 볼까? 자, 동무 앉으시오. Hey, sit down, please.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지금. 인물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었고. 누군지 모르지만 A라고 놉시다. 자,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 그럼 이 동무는 명준이라는 생각은 들겠죠? 그러면 이 다음은 동무라고 한 A일까 아니면은 명준일까 그 고민을 해줘야 돼. 근데 동무라고 또 칭한 거 보니까 이때 누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또 얘기한 거죠.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그럼 이때는 B가 되겠죠. 그때 B는 대화 상대인 명준이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인물이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가 누구의 대화인지를 정리해 주면서 읽어주는 게 요새 독해에서 좀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소설은 A 땡땡, 명준 땡땡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죠. 이런 유형은 우리 다른 장르에서 배우죠. 시나리오, 극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자, 그것처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친절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친절하게 만들어야 돼. 아, 이거는 A가 얘기한 거구나. B가 얘기한 거구나.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여기서 서술자가 정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동무 앉으시오. 명준이 일어서지 않았다. 그 다음 다시 누군가 A가 얘기했다. 다시 얘기했다. 다시, 잠깐만, 여기다 내가 만약에 요 한 줄만 더 써볼게요. A가 다시 물어보며, 요런 한 줄만 들어가도, 아, 이거는 A의 말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이 서술자가 서술을 안 해주는 순간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요 얘기는 요 광장뿐만 아니라 태평천하에서도 좀 우리는 같이 새겨 들어야 될 얘기예요. 소설을 읽을 때. 근데 태평천하는 얘보다 좀 더 친절해. 서술자가. 그런 느낌들은 있어요. 물론 이제 태평천하가 그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단어들이 좀 옛날 말들이 많이 나와서 좀 그런 거지. 서술자의 그 친절도로 따지면 태평천하가 조금 더 친절해서 아까 쉽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대화를 잘 처리하고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대화가 누구의 대화인지도 구분해 나가면서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고 또 이 대화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 의도는 무엇이지? 자, 이 B라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명준이라고 알았으면은 이 명준은 왜 중립국이라고 얘기한 거지? 라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왜 중립국으로 간다라고만 얘기했지 그것은 왜 간다라고 우리 여기서 서술이 됐니 안 됐니 또는 대화에서 표현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는 것이 이 소설을 읽어내는 간접 제시의 함축을 읽어내는 공부가 되는 그것만 제대로 읽어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3학년 어차피 여러분 이제 내년에 되면 또 3학년 모의고사 잘 보거든요 거의 그때 수월해져요 이 연습 근데 안 하고 3학년 딱 되잖아 그러면은 아씨 소설이 이렇게 안 읽히냐? 보통 소설 한 7분 정도 안에 이제 읽고 문제 한 4문제 정도 풀어내는 게 기본 코스인데 7분을 읽어도 10분을 읽어도 15분을 읽어도 안 풀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지난주에 봤던 거는 좀 어려웠니? 어려웠니? 어려웠더라고. 1등급 컷이 80 몇 점이더라고. 어려운 시험 맞더라고. 그거는 제가 이제 추석 때 좀 보라고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놓긴 할 텐데. 자, 그럼 다시 밑에 들어와서 여기 줄거리라고 제가 이렇게 실어 놓은 거는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낸다면서요. 근데 줄거리를 떠나서는 낼 수가 없겠지. 전반적인 줄거리 안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 그러면 어디인지를 보는 거야. 교과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교과서 실린 부분 한번 쭉 줄쳐볼까? 줄거리 읽으면서 시간 드릴 테니까 줄거리를 한번 쭉 보고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들 혹은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만 한번 줄쳐봅시다. 내용은 이게 이 정도네. 내용은 줄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네요. 자, 교과서에서는 자, 이런 부분이죠. 중립공예를 선택한다. 그리고 요 배 위에 오른다. 갈매기를 모습 보면서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우리 구조를 보면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라고 하는 그 5단 구성으로 보면은 여기는 절정부터 시작이 되는 소설의 구조예요. 교과서는 절정부터 나와요. 자, 요 결정 부분부터 그러면 공부를 하냐 여기부터 좀 뭔가 쌓아놔야지. 왜? 그래야 왜 이 명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왜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갈등, 내적 고민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갈지 말지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세계와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 갈등이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잠깐 제가 시간 한 1분 정도 드리니까 이 앞부분을 단락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서 앞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거는 뭐 제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단락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 학교 교과서의 줄거리보다 조금 더 잘 풀어줘갖고 제가 이걸 칠해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나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 남한에서의 이야기. 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어떻게 북한으로 가지? 어떻게 남아있던 사람이 북한으로 가지? 자, 요 시대적 배경 혹시 기억나죠? 시대적 배경. 이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더니? 어? 6.25 전쟁이 일어났지. 자, 6.25 전쟁 이전에는, 이후에는, 이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돼갖고, 이 가운데 뭐가 쫙 그어져? 38선 아니야. 휴전선이야. 이전에 38선이에요. 휴전선과 38선은 달라요. 개념이. 그러면 38선이 그어졌을 당시에는요. 이때는 왕래가 가능했어요. 왕래라고 해서 뭐 비번하게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북한 가서 살아볼까? 그럼 거기서 뭐가 터가 있거나 친척이 있으면 갈 수는 있었어. 왜? 여기를 딱 나누질 않았거든. 군사 분계선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못 가봤어. 근데 6.25 전쟁 이후에는 지금 휴전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부분은 남한에 있던 이 사람이 물론 정치 체제는 다르다.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남한은 언제 세워지니? 남한 45년에 바로 생겼을까? 그건 아닌 거 알고 있지. 1948년 8월 15일 날 생겨요.
8월 15일 날 광복이 된 그 날에 맞춰서 이때 남한이란 이름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죠. 그럼 북한은 언제 생길까? 그 전에 생겼을까? 이후에 생겼을까? 남한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 더 직접 찍어보자. 자, 남한보다 먼저 생겼다. 두 번째, 남한보다 뒤에 생겼다. 그래?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이 생겨요. 이게 하나의 그 포인트기도 한데, 북한이 그래서 막, 야, 남한 니들이 먼저 나라를 만드니까 우리가 통일이 안 된 거야 라고도 주장을 하는 근거이기도 해요.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남한은 미군의 그 협력을 받아서, 북한은 소련의,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죠. 옛날에 중국, 뭐 러시아, 그리고 저기 동유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 우즈베키스탄, 어떤 나라?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무슨 나라지 지금 전쟁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어. 그런 나라들이 다 하나의 연방 체제로 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저 소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전쟁은 언제 일어나니? 6.25 전쟁은 50년에 일어나잖아. 이 전까지 요 두 세력이 서로 경쟁은 하고 있었으나 아예 딱 맞고 그러진 않았어. 길이 뚫려 있었어. 그래서 서로 왕래가 가능했거든. 그러면 요 앞부분은 남한에 있었던 이 명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쪽에서 살다가 자, 그 다음 단락 어디로 넘어가게 돼?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자, 근데 그 북한으로 가다 보니까 북한에는 누가 있었어? 아버지가 있었어. 친아버지. 자, 여기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한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순환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뒤에 인물 설명에서 제가 조금 실어 놓긴 했는데 그 인물 설명할 때 아버지가 북한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 북한 고위 관료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남한 사람들 시선에서는. 혹시 여기 잠깐만 김씨가 있네? 김씨가 있네? 그럼 너희들 아버지 혹시 김일성 아니야? 막 이래봐. 진짜 아버지가 김일성 혹은 김정은 막 김정은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겠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아버지여봐. 그럼 남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을까? 안 좋게 바라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환을 당했다라는 그 말이 그 얘기예요. 근데 결국 그럼 북한 가면 좀 살만하겠거니 하고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이게 한 2, 30쪽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체 이야기가 여기 교과서는 이제 100쪽부터 이후에 113쪽까지 이야기인데 한 2, 30페이지가 그렇게 이어져요. 자, 아버지의 힘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실망을 하게 돼요. 실망이라는 거는 명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한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자유주의 또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익숙했던 사람이 북한에서는 사상적으로 억압되기도 하죠. 감시를 하기도 하죠. 또는 선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막노동하게 돼요. 다 포기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자, 윤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윤혜하고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은혜하고는요, 약간의 썸을 타게 돼요. 사랑이라고 합시다. 근데 썸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여인, 윤혜와 은혜, 이름이 되게 비슷해. 윤혜와 은혜. 그러니까 요 이름 갖다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 학교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은혜와 인연을 만나다가 이때 이제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요. 명주는 고위 관료로 공산국이니까 어느 편에 있어요? 북한이죠. 참전을 하게 되고 친구를 괴롭혀요. 남한의 친구예요. 남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었던 이 윤혜, 얘는 친구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낳은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6.25 전쟁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들어본 적 있니? 처음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해 오니까 쭉쭉쭉쭉쭉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 막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한강도 폭파시키고. 자, 그래서 최후의 보루였던 이 낙동강까지도 남한 입장에선 밀린 거고, 북한 입장에선 진격해 온 거죠.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은혜는 어디서 만난 사람? 북한. 자, 요 북한군 간호장교였던 은혜를 만나게 돼. 근데 이때의 은혜는 나중에 명준의 딸을 가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사랑이 아까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얼마 안 가서 폭격에 죽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이제 설명이 안 된 채 우리가 이 결정 부분, 교과서 실린 부분을 읽다 보면은 아, 얘가 왜 갈등하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첫 번째, 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중립국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 그럼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왜 남한을 선택 안 했는지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겠니? 남한을 왜 선택 안 했는지? 일단 윤회랑 사랑도 안 이어졌고, 그치? 거기서 순환도 당하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가 북한군 고위 관료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북한은 선택을 안 할까? 거기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검열, 선전, 뭐 이런 식으로 감시 이런 것들이 있어. 또 심지어 북한에서 만났던 누가 죽어? 은혜가 전쟁 통에 자신의 아이였던 아이까지 이름도 못 지었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같이 죽게 되지. 그럼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명준이한테 상처가 남아있는 공간일 거예요. 남한에서도 상처, 북한에서도 상처. 그러다 보니 남은 선택지는 중립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개연성 있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숙청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북한의 그 뭐 김일성, 뭐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아주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 치열하게 싸운 것 중에 그 당시 이제 아버지의 그 뭐 또는 그 라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도 못 가. 아버지가 숙청당했는데 영준이가 가면은 뭐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렇다고 남한으로도 못 가. 이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었고 북한에 고위 관료였대.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명준이 밑에 인물 설명에서 명준이에 대한 얘기만 초점을 맞춰서 쭉 서술을 했거든요. 조금 더 줄거리보다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준이에 대한 얘기만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파악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 광장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할 때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뭐 이 인물에 대해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 어차피 명준의 갈등이거든.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요. 자, 그럼 잠깐 이어서 뒤로 가서 우리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 지금 앞에 조금 빠졌구나. 조금 빠졌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장교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자,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뭐 그것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지금 여기서 설명은 안 됐으니까. 자,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자, 요 어느 쪽으로 가겠소라고 하는 거는 자신에게 어떤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느낌이죠. 이거 왜 선택권을 줬을까? 이 당시 이 명주는 포로로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포로들은 전쟁 포로들은 우리가 잡았을 때 당연히 그러면 놓아주면 원래 나라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6.25 전쟁 이전에
국제 협약으로서 포로에게도 자율권을 주자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이념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포로들도 다 인간이거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너의 선택에게 맡길게. 너 어느 쪽으로 갈래? 그럼 여기에 이념 갈등은 북한으로 갈래? 남한으로 갈래? 혹은 얘네 둘 다 싫으면 다른 데로 갈래?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 라고 했으니까 답이 나왔죠. 중립국. 그럼 중립국이라고 선택을 했을 때 이 중립국의 의미는, 자, 이제 여기서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냥 중립국 갈게요. 이게 아니야. 왜 중립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앞에 지금까지 쭉 소설을 읽지 않았지만 줄거리로 파악을 했던 그 전개 과정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립국의 의미는 이념의 차이로 갈등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미. 어? 자, 근데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그리고 장교가 테이블 위로 몸을 이렇게 내밀면서 말한다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럼 이 인물의 이 행동은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 또는 뒤에 있는 요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야. 이런 곳으로 어찌하자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서로 쳐다본다 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했다는 답인 거죠. 당연히 얘는 북한군 장교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명준이기 때문에 포로로서 잡혀도 다시 놓아주면 포로에서 해방해주면 북한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은 의아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 뭐라고? 그렇게 이 의아함 속에서 나온 이 장교의 대화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회유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북한으로 와야지. 그 중립국 그쪽 가도 어차피 남한이랑 똑같아. 거기도 자본주의 나라야. 별발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북한으로 와. 라는 회유의 말로 우리는 이 대화를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화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대화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상황 속에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 이때도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갑자기 몸이 이렇게 쓱 앞으로 나온다는 거는 설득하기 위한 거지. 회유하기 위한 거지. 그치?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유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나라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네요. 혹시 여기 경민중학교 출신 혹은 경민여중 출신 있니?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에 이거 다 들어서만 아는 건데 고등학교 이제 가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하잖아. 기억은 안 날 거야. 2년 전 얘기니까. 어느 학교 가라고 막 이렇게 상담해 주시지 않았어? 보통 경민 추천 받지 않니? 아니야? 그냥 선택에 맡겼어? 선택에 맡겼어? 작년인가? 언젠가 그럴 때. 경민 이제 이게 사전 수요 조사에서 경민고 선택하는 친구들이 좀 적다 보니까 아, 다른 데 가서 뭐해? 공동고 가면 거기 공부하기 힘들어. 경민 가. 약간 그런 설득.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워서 설득하는 거. 자, 그래도 명준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끊고 그 얘기 아까 내가 그 설득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가끔 이 장교의 말하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물의 대화는 이게 화법 문제는 아니지만 화법과 장목 문제는 아니지만 말하기 태도 화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자, 장교는 그래서 어떤 선택지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다. 혹은 선택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말하기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용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 파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지금 태도가 어떤지도 우리는 같이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소설 공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생각보다 생각할 게 많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대화부터는 제가 조금 구분을 할게요. 색깔로 그냥 구분을 할게요. 파란색이 장교의 말이에요. 왜? 앞에 중립국이라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바로 큰 따옴표가 이어졌으니까 이건 당연히 장교의 말이 되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회유하고 있네. 이거 중대한 결정이야. 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고. 왜 이거 포기하는 거니? 아니, 중립국 선택한 걸 포기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그치? 그래도 명준이는 중립국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다른 장교가 앉으면서 또 설득하고 있어요. 뭐라고? 다른 장교예요. 야,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북한의 우리 원래 정식 명칭이 뭐? 북한의 나라의 명칭.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그냥 북한이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요 말의 저기 북한의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남한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여기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래요. 자, 인민공화국에서는 지금 살기 좋아. 연금 받을 수 있어. 너 전쟁에 참여했지? 보면 잘 살 수 있어. 일터도 생길 거고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어. 반길 거야. 여기도 봐봐. 고향의 초목. 초목이라는 단어는 뭐니? 고향의 초목. 이거 무슨 단어야? 고향의 초목. 이 초목 무슨 단어일까? 몰라? 풀초, 나무, 목. 자연이잖아, 자연. 그러니까 사람들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야, 고향 땅도 너를 반길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시였으면 이거 의인화지. 의인법이지. 그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이게 시였으면 이거 의인법이에요. 그걸 바로 했어야 돼요. 자, 고향의 초목도 너를 반길 거야. 자, 개선이라는 건 뭘까, 얘들아? 개선. 이때 개선.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개선이라는 건 개선되다. 뭔가 고치는 걸까? 아니에요. 그때의 개선은 이런 다른 의미예요. 개선은 돌아오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개선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역사적인 문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문을 통해서 전쟁 갔다 나갔다 온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혹은 전쟁을 출발할 때 그걸 반길 거요. 그러니까 이때 개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좋아지도록 고칠 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마저도 뭐 하고 있어? 회유하고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이런 혜택들이 있어. 너는 지금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너는 영웅이 될 수 있어. 연금도 받을 수 있어. 심지어 우리 땅들도 너를 반겨줄 거야. 그래도 명준이는 중립국. 자, 다시 서술자의 서술.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라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니? 그러면 장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지. 그러면서 계속 전략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하던 다시 그 장교가 얘기합시다. 그럼 우리 편의상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장교를 A 장교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그 옆에 하는 장교를 B 장교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야 인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힐 거니까. 그렇죠?
처음에 말하던 장교라고 이렇게 여기는 친절하지. 서술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 다음은 A 장교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 A 장교의 얘기를 또 대화니까 또 대화를 파악해 봅시다. 와, 이제는 나 네 심정도 알겠어 라고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렇죠? 감성적으로.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에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에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누가 되냐면요. 이거는 어떤 미군이라던가 유엔군이 돼요. 혹은 남한이 되겠지. 얘네들이 너를 꼬셨구나, 명준아.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런 너의 잘못보다 충성을 더 높게 평가할 거야. 점점점 말이 끝나기 전에 중립부. 자, 다시 이제 서술자의 서술. 자, 중공대포가 무어라 외쳤습니다. 또 증오에 찬 눈초리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여기서 이 인물의 심리가 바뀌었다는 게 알겠죠? 혹은 태도가 바뀌었다는 게 알겠죠? 이제 여기서 버티면 건 버텨야 돼. 안 돼? 에이씨, 이렇게 뭔가 열이 확 받는 느낌이네. 설득 실패지. 회유 실패지. 그래서 태도가 변했죠.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했네요. 그리고 조아라고 하는 누군지 몰라. 어떤 장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장교가 얘기하고 나서 자 다음 쪽 눈길을 다른 포로에게도 옮겼습니다. 라는 이 행동은 자 무엇을 의미할까? 명준을 설득하기 이제 포기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서술자의 시점 잠깐 얘기할 텐데 자 서술자의 시점은 우리 요 소설은 몇 인칭 시점이라고 보이니? 일단 인칭으로 따지면 인칭으로만 보면은 1인칭, 3인칭 3인칭이죠. 그럼 3인칭에서도 전시적 작가 시점이 있고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이때의 느낌은 몇 인칭인 것 같아? 3인칭의 전시적인 것 같아? 관찰자인 것 같아? 이 부분만 읽었을 때. 지금 앞에 분 이렇게 읽었을 때. 아직은 몰라. 뭐 전시적인지 관찰자인지. 근데 이 소설 자체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다 보면은 이 광장이라는 소설은요, 3인칭 전시적 작가 시점이 맞아요. 광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읽었던 데까지만 한번 보자.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거는 왜 전지적이라고 표현을 했니? 뭘 아니? 전지라는 단어가 뭐야? 전지. 전지라는 단어가 뭐지? 전체를 알다라는 거지. 모든 걸 알아. 이 작가는 모든 사실을 안다라는 의미의 전지적이잖아. 그럼 뭘 알아요? 심리도 알고, 이 사람의 과거 행적도 다 아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이야기를 펼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어? 행동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게 되어야 되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되는 관찰자 시점스러운 느낌. 자, 이 부분이 광장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된다면 그리고 문학을 외우기만 한다면 당연히 전시적 작가 시점이야 라고 외워서 문제를 풀기보다 이 부분을 만약에 A라고 놓고 자 A에서 드러나는 시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또는 A에서 드러난 시점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3인칭 관찰자처럼 풀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 아까 그 당장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술자의 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화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일 앞쪽에 저희가 이제 주서의 서두에 이제 개념 얘기하면서 서술자의 시점도 하나의 문제 포인트가 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개념만 이렇게 요약 정리본만 외우면은 당장은 전지적 작가 시점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 부분까지는 어떠한 사람의 심리를 서술자가 서술해 주지를 않았어. 그런 거 같지 않니? 서술자의 서술만 다시 한번 볼까? 서술자의 서술만 보면은 움직이지 않았어. 행동이죠. 쳐다보고 있는 거. 그리고 몸을 내밀어서 행동만 보여주고 있죠. 또 옆에 있는 장교가 앉았어. 그리고 상의하는 모습이야. 다시 입을 열었어. 뭐라고 외쳤어? 노려보고 있어. 이런 것은 인물의 행동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어떤 심리라던가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 3인칭 관찰자스러운 느낌도 있고 누구의 시점에서 그려진 것 같아요? 명준의 시점에서. 이 명준의 시점에서 장교들을 보는 느낌으로 서술을 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명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혹시 학교에서 초점화자라고 배운 학교, 초점화자라는 단어 안 들어봤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초점화자. 한 명의 화자를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쓴 거예요. 자, 만약에 초점화자가 이제 명준으로 잡힌다면 이건 예시예요. 이 명준이 초점화자가 된다면 명준의 심리와 생각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장교들의 심리와 생각은 모른 채 행동으로만 서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명준이 초점화자로 잡혔고 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일어나는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그 안에서의 초점화자는 명준이가 돼요. 근데 아직은 명준이가 이제 초점화자로 잡혔는지 아닌지 아직 명준의 심리나 생각까지를 우리는 표현한 서술을 못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나올 거니까 자, 이어서 한번 봅시다. 서술자의 서술이네요.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의 간단한 한마디로 되풀이 대꾸하면서 다른 천막에 동시에 진행된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는 누구예요? 이때 그는 누굴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습니다. 이 그는 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얘기겠죠. 자네 어디 출신인가? 라고 하는 자, 이때의 설득자는요. 남한 측 설득자예요. 앞에 장교들은요. 북한 측 장교들이에요. 근데 요 자네 어디 출신인가? 라고 하는 이 설득자의 말은 사실 이건 실제 일어난 건 아니고 자, 설득자 너 어디 출신이니? 점점점 서울 출신이고 이걸 어떻게 알았어? 서류를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자 서울 출신이니까 너 남한 출신이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네.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야. 자기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 외국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 당신이 지금 품은 울분은 나도 알아. 근데 대한민국은 과도기적이니까 모순이 있는 거 인정해. 그래도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어. 자유를 강조해주고 있죠. 그럼 이 자유라고 하는 이념적 우위가 있네요. 이건 우위가 보이네요. 인간은 무엇보다가 자유가 소중한 거야. 너는 그런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런 거 느꼈을 거야. 라고 설득하고 있죠. 그랬을 때 답은 또 중립국이에요.
아이고,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음, 내 나라, 내 민족이 한 사람이 타향 만리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이거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거야. 50년 내에는 2천만 국민이었네. 벌써 보면 한 2배 반 넘게 느는 거지. 한 사람이라고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다가 중립국. 되게 이거 캣 예의가 없는 태도 아니니? 말 끊어버리고 이러는 거? 물론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지 맙시다. 야, 너는 고등학교까지 지식인이야. 이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고등교육은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니? 이거 잠깐 다른 얘기인데 초등학교는 뭔지는 알 거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우리는 이게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중간학교라고 하는데 교육으로 치면은요 초등학교가 초등교육이고요. 이건 그냥 배경 지식입니다. 대학을 고등교육이라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묶어서 중등교육이라고 해요.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혹시나 교육학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경민 같은 경우는 같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선생님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등교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민고 1학년. 오늘 학교 안 가서 다 일찍. 자, 너는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이냐, 대학교까지 교육을 했는데,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어. 너가 필요해. 너 자꾸만 그렇게 떠날 거야. 라고 설득하고 있죠. 이건 뭐에 호소나? 막 감정에 호소하고 있네. 그치? 혹은 넌 지식이냐, 책임이 있잖아.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임무. 그래도 중립국. 이 정도면 그냥 녹음기 틀어놓는 게 낫겠다. 띠, 중립국. 띠, 중립국. 자,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이야. 알아, 당연히 이해해, 널 이해해. 그런데 그렇다고 네 몸 없애겠니? 종기가 났다고 그렇게 없애겠어? 그럼 종기는 뭔가 비유하는 거겠죠. 뭘 비유하는 거냐면은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과도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건 있어. 옛날에는 우리가 안 좋다라고 했었으니까 지금이야 말도 안 되게 좋지만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몸을 버린다고 말도 안 돼.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이 열을 잃는 것보다 더 민족의 손실이야. 아주 민족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당신은 아직 젊어. 우리 사회는 할 수 있는 특상 같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넌 사명감 때문에. 그렇죠? 사명감을 얘기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친구로서 또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있네. 개인적 설득의 논리. 그리고 오면은 조국의 품을 돌아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죠. 낯선 그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란 걸 믿어 의식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볼 때부터 인상이 마음에 들었어. 뭐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동생처럼 여겼단 말이야. 오히려 남한으로 오면은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도와줄게. 라고도 설득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술자의 서술은 인물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전히 그러면 명준의 어떤 생각과 심리를 얘기하지 않고 이 서술자는요, 행동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행동이 제시되는 순간 간접 제시라고 얘기를 했죠. 대화와 행동을 얘기하면 간접 제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의미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이때 의미 파악을 한번 해볼까? 고개를 쳐들고 천장을 울러본다.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그럼 여기서는 고민하는 걸까? 혹은
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왜 이렇게 눈을 올리고 있었을까? 이거를 몰라요. 요 의미 파악을 우리는 정확하게 추론을 못해요. 왜? 간접 지시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우리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읽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은 문제화하기가 힘들어요. 천장을 올려본다. 그럼 여기서 고민했다 생각하는 사람. 명주는 지금 고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두 번째. 아, 명준이는 지금 귀찮다. 아, 잠깐만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런 느낌이었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 근데 나는 고민했나? 라고 읽을 수도 있거든. 답이 없어. 이럴 때는.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막 이렇게 확장시키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문제화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고개를 올렸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의미의 답을 내리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알겠지? 그러면 아우 귀찮아 이런 느낌으로 읽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 서술자의 서술이 되게 신기한 게 있다.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별표 한 번만 쳐놓읍시다. 자,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제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 과거, 현재, 미래. 미래.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 내용은 영준이가 실제 액션을 했던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려고 한 혼자의 상상이에요. 어디부터? 그 시작점을 찾아볼까? 여기부터. 여기부터 상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측 설득자와 만나는 이 상황부터 지금 여기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서술자의 서술을 힌트를 삼아서 이거 미래잖아.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려고 명준이 혼자서 다짐한 거예요. 나 그래도 중립국으로 얘기해야지. 나 혼자 중립국으로 얘기해야지.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부분을 해내야 되고요. 이어서 다시 중립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설득자는 다시 돌아와서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봐봐, 여기서도 미래로 서술되고 있지. 그렇죠? 또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미래로 서술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오는 문 앞에서 자, 여기부터 이제 서술자의 서술이 시작되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구의 모습이야? 누구의 모습일까? 명준의 모습이죠. 그러면 자, 이때 명준의 이 행동을 보자. 자, 이 행동이 어떤 심리가 있는지 한번 또 파악을 해보는 거야.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비유법도 쓰였네, 지규법도 쓰였네. 그럼 재채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되게 불편한 감정 아니에요? 같이 이런 느낌? 되게 불편한 느낌이기도 하고, 또 웃음도 터뜨릴 때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명준의 행동은 명준의 심리가 어떻다라는 얘기였을까? 추측해야지 또 의미 파악해봐야 되겠지? 다양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복잡했을 거예요. 이 명준의 상당히 복잡한 심리를 얘기하면서 실제 마음은 여기도 보자 재채기를 하면서 젖히면서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눈물이 또 나 뭔가 슬프기도 하고
침이 걸려서 킥킥거렸다라고 하는 뭔가는 뭐 여러 가지의 그 실제 마음과 이 마음과 행동이 약간 이게 괴리감이 있는 또는 복잡한 이런 행동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디로 갈래라고 하는 그런 질의응답이 끝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부터 이제 길게 길게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가 이제 또 학교 교과서에서는 중략 처리가 됐거든요. 그 중략 처리가 자 어디까지 이어질까? 조금 중략이 확 되던데. 음, 여기 자 112페이지 자 요 부분 펼쳐진 부채가 있다 까지가 중략됐어요. 교과서에서는. 근데 이렇게 중략으로 처리된 부분은요. 중략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중략으로 처리됐다는 거는 중간 생략이 됐다는 얘기인데 생략시킬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거든.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안 읽어도 되겠네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쓱 봐. 무슨 내용이 펼쳐지는지. 알겠지? 그래서 실어 놓은 거니까. 교과서에서는 한 5페이지, 6페이지밖에 안 됐던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한번 몇 쪽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 뒤부터 112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결말 부분이에요. 그러면 잠깐 이제 요 중략 부분 넘어가면서 결말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한 문단만 싹 지우고 위에다가 좀 쓸게요. 생략돼서 별로 안 중요해 이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도 안 읽어도 되겠네. 아니, 그 말이 그 말인가? 안 중요해는 안 읽어도 되겠네. 이렇게 딱 되니? 그렇게 돼?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니까. 중요하다고는 못하겠고. 아무튼 그냥 그 생략할 만 했어. 그렇지? 그러면은 살짝 한 번만 읽어보시고. 자, 소설의 우리 이제 그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죠. 그 위에다가 한번 빈 공간에다 적어도 괜찮아. 일반적으로 지금 이 광장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소설을 얘기할 때는요. 소설은 발단, 붕괴,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에 맞춰서 약간 이제 내용을 좀 끊어보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광장은 이미 생략도 되어 있고 중략도 되어 있고 일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읽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소설의 장면이 그 다음 전개로 넘어가면서 이 장면과 연결될 때 이 부분을 스스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소설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 풀 때는 사실 크게 관계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쪽 장면에서 1번 장면 편의상 2번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과 이 장면 2번에서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이 동일할까? 1번 장면의 인물, 사건, 배경과 2번 사건의 인물, 사건, 배경이 동일하게 펼쳐질까?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고. 분명히 우리는 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포인트가 이렇게 장면을 끊을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물이 달라질 때 그때도 장면을 끊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있었던 인물이 퇴장하거나 혹은 없었던 인물이 뿅 하고 나타날 때. 그럼 앞에 부분 우리가 읽은 데에서는 북한군 장교와 얘기를 했던 장면 하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물론 명준의 회상이었지만 남측 설득자를 만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럼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장면으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발단이고 어디가 전개냐 그게 아니고 그럴 때는 이런 절정 가운데 장면이 여러 장면들이 계속 겹쳐져 있는 거지. 이런 절정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장면 1번, 장면 2번, 장면 3번, 장면 4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죠. 그럼 그 사이에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이 다 동일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 동일하지 않은 지점들을 딱 끊고 어떻게 인물이 바뀌었을 때 혹은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겠죠. 혹은 상황이겠죠. 그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또는 사건, 어떤 사건, 외적 갈등인지 내적 고민인지 혹은 회상인지 뭐 누구와 또 치고받고 싸움이 나는지 혹은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마다 다 장면을 먼저 끊어서 여기는 그럼 무슨 장면이었지? 내용 정리. 여기는 무슨 장면이었지? 내용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소설을 정리하면서 읽어나가는 독해의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요 중략 앞부분까지 읽었던 부분은 그래 북한군 장교 만나서 중립국이라고 얘기했던 북한 측의 어떤 설득의 작업을 요약하고 그럼 그 요약 내용 안에서는 그럼 북한군 장교가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정리하면 되는 거죠. 남한군에서는 설득자가 설득을 했었나? 아니에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상상 속에서는 어떻게 상상할 거,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라고 했지? 나만의 어떤 모순, 지금 과도기적인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개인적인 조력을 해줄게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또는 감성적인 그런 설득 작업이 설득의 내용으로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전에 읽었던 이 부분이 우리 소설의 절정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절정이라는 단어에서 사전적 의미는 뭐니? 절정. 절정이란 거는 무슨 말이야? 가장 극에 달했을 때를 절정이라고 하죠. 그럼 뭐가 극에 달했을 때일까? 이야기에서 펼쳐지는 갈등이죠. 자, 저번에 이 소설을 공부했으면 명준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지도 나왔지. 그렇죠? 그 부분을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죽었잖아. 그거보다도 이머전시한 상황이 어딨어. 아니 근데 이 소설의 내용에서는 결국 이명준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따라서 그 결정이 갈등의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어요. 그 결정은 어떤 갈등?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이 소설의 절정이에요. 왜? 그 이야기가 앞에 우리 줄거리부터 차근차근 그래도 조금 읽어왔잖아요. 남한에서의 이야기, 북한에서의 이야기,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이야기들의 총 집합은 결국 중립국으로 결정하는 이 순간이 우리는 이 소설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죽는 순간이 절정이 아니야. 물론 그거 죽는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얘기겠지만 이 소설의 앞에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본다면 왜 이명준은 중립국을 선택했는지 남한에서의 이야기와 북한에서의 이야기 어느 한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이 이명준의 상황을 우리가 읽어주고 나서 그래서 중립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절정이라는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다라는
그러면은 이때의 갈등은 어떤 인물 이명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내적 갈등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중립국으로 가자. 라는 내적 갈등도 있지만 외적 갈등으로 본다면 이념 간의 갈등이죠. 남한도 북한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념과의 갈등, 세계와의 갈등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소설의 절정 부분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 이제 결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게 결말 들어가서 이제 이명준이 죽는 장면에서 선생님 여기가 절정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근데 소설의 전반적인 이야기 스토리는 그 죽는 장면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 명의 인간의 운명 혹은 이념과의 대립 그 속에서 처참한 이 사람의 운명을 보라는 얘기.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잠깐 쉬었다 할까? 알았어.